제가 요즘 이 우주산업에 좀 푹 빠져 있거든요. 우주산업 공부를 해보니까 메가 트렌드의 초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이 우주산업 규모에 대해서 예상을 한 여러 아이비들 자료가 있더라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게 4천억 달러 정도 시장이 됐는데 2030년에는 8천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모건 스탠리는 2040년도까지 1조 1천억 달러 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045년이 되면 무려 2조 7천억 달러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크게 보고 있어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규모는 다 다른데 여기에서 저희가 캐치할 수 있는 공통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좀 보면 과거에 이제 이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 시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발부터 실험, 운용까지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던 그런 산업이었었죠. 그래서 급기야는 2011년도에 아틀란티스호, 요게 이제 마지막 우주왕복선이거든요. 요 아틀란티스호를 마지막으로 우주왕복선 계획은 폐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주도의 이런 우주 산업은 끝났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체 기간이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데, 요 뉴스페이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요. 다만 이게 민간 기업이 그냥 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이제 국가의 어떤 기밀이라든지 이제 어떤 안보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요 개발과 실험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비용 보조를 해주고 입찰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운용 단계에서는 정부가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금이 많이 이제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 그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XS1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그런 이제 어떤 테스트인데, 여기에서 인공위성이 고장이 나면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10일 동안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10번 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는 건데 10일 동안 10번이니까 매일 마하 10 속도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비행기여야 되고, 그리고 1.4에서 2.3톤 정도는 적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1회 비행을 할 때 500만 달러 이하여야 된다. 이런 이제 굉장히 가혹한 조건들이 주어지고 여기에서 선정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이제 운송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죠. 요게 재밌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나사가 보냈을 때는 킬로그램당 27만 2천 달러가 들었다고 해요. 근데 스페이스X가 보내니까 8만 9천 달러가 된다. 저희가 뭐 이제 흔히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재활용 로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로켓을 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우주 산업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가, 요거를 저희가 좀 보면은 우주 관련 스타트업 투자에 이미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에서 2014년까지에는 7조 원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뉴 스페이스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2019년도였죠. 저희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버진 갤럭틱이 IPO를 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고조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IPO를 하고 나서 사실 그 예정되어 있던 사업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지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심은 즉 주가겠죠. 그래서 우주 산업 관련된 주가들은 지금 많게는 막 90%, 80%까지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무어의 법칙이 있죠. 매 2년마다 이제 성능은 2배 향상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도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어의 법칙이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위성의 크기가 스쿨버스 이 정도 크기까지 컸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루미큐브 정도 수준까지도 작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형 위성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이 소형 위성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고 하면 저궤도에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 궤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겠는데, 이 궤도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지구를 떠나서 저궤도, 그리고 중궤도, 고궤도, 달궤도, 이 달 사이에 이렇게 궤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달 이상으로 가면 태양계라고 지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계 이상, 우리가 화성까지 얘기하는 것은 다음 단계이고, 이게 지금 첫 단계는 저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상공으로 160부터 2만 킬로미터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저궤도에 있어요. 근데 이 저궤도가 왜 중요하냐면, 달까지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기획하고 있는 태양광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사용이 되겠지만 급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급유를 하고 달까지 가고요.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달기지가 있어야 거기에서 충전을 하고 뭐 필요한 것들을 해서 화성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궤도, 달, 화성 이런 계획이 지금 좀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저궤도에서 운영되는 위성들은 다 소형 위성인데, 지금은 이 소형 위성이 만들 수가 있고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그림에 제가 주황색으로 뭐 L1, L2, L3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칭동점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요게 아무래도 이제 달하고 지구 사이에서 어떤 중력이라든지 이런 효과 때문에 이게 위성이 여기에 떠 있으면 연료를 쓰지 않아도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국가별로 이 칭동점에 대한 이제 선점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이다. 요거는 총 5개가 있는데 제가 요 지면상 3개밖에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지궤도라는 게 있는데, 요 정지궤도는 왜 정지궤도라고 불리냐면 지구랑 자전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은 위성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궤도라고 불린다. 이 정지궤도에 떠 있는 위성은 지구랑 자전을 같이 하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2분의 1 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상도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더 가까이 떠 있다 보니까 좁은 구간을 커버한다고 해도 해상도라든지 이런 거는 더 좋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그 스타링크를 쏘고 있잖아요. 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에다 쏘는 건데, 이제 그 작은 구간을 커버하지만 촘촘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지금 3,000개 넘게 발사가 이미 됐고요. 12,000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이 이제 좀 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스타링크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는데, 이 정지궤도에서 지구까지 신호를 쏴서 이 신호가 한 번 가는 동안 저궤도에서는 66번의 통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속도도 사실 긴 속도는 아니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저궤도에 떠 있는 위성들은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예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건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저궤도 내 위성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로켓 발사 같은 것도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대 이후로 보면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 발사 2022년도 기준으로 발사 건수를 좀 보면은 미국이 78건, 중국이 61건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가 9건이 있는데 요것도 사실 미국 발사건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합치면은 87건으로 미국이 제일 지금 많이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소형 로켓의 발사 건수를 보면은 2025년도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전체 위성으로 보면은
우주에 한 8,000개 정도의 위성이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3,000개 정도 되니까 이게 앞으로는 더 증가를 해서 2031년 정도가 되면은 저궤도 위성만 한 7,000개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위성을 쏴서 본인들의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위성을 저궤도에 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로켓 발사, 그리고 하나는 인공위성의 제작,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켓 발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를 보면은 연간 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2030년도가 되면은 114억 달러 정도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5조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위성 제조 같은 경우에는 매년 6%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30년도 정도 되면은 220억 달러 정도. 요게 이제 발사보다 더 많죠. 왜냐면 위성을 더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사 한 번 할 때 하나만 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성이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조 원 정도 시장까지는 2030년도까지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 규모가 지금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 시장이 존재하는 건가?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를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우주 산업을 이야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근에 버진 갤럭틱이 2부 모선에 이제 시험 비행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관광객을 우주로 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확히는 뭐 이제 궤도 바뀌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우주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이스X가 펠콘 9하고 펠콘 헤비 이렇게 두 개 로켓이 운송용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타쉽, 소위 말하는 계속 재활용이 가능한 우주선, 우주왕복선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요게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의 하나인데, 요걸로 이제 달에 인류를 보내서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월 달에 이제 비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성공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주 산업에 대해서 멀어졌던 이 관심이 다시 좀 붐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붐업이 된다고 하면 관련 주식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주가 급등뿐만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유효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개황은 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주 관련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